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는 말이 있죠. 사이클 선수들도요, 혼자 훈련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함께 달릴 때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낸다고 합니다. 러닝, 달리기를 할 때도 혼자 뛰는 것보다 함께 뛰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내게 되죠. 심리학에서는요, 이를 사회적 촉진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뇌와 몸이 놀랍게도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응원받는 느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요, 평소보다 더 나은 자신을 꺼내오게 만드는 거죠. 꼭 경쟁을 해서가 아닙니다. 밥도 좋은 사람과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버텨내는 경험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함께라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었죠.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9분이 매몰됐고 그중에 2분이 구조됐습니다만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다른 한 명도 위치가 파악됐습니다만 역시 사망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구조 소식을 좀 애타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또 토론도 해보셔야죠. 이번 주에 우리 증시, 물론 이제 미국 증시도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또 2% 가까이 떨어졌지요. 오늘 우리 증시도 개장 초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낙폭이 현재는 0.48%, 코스피 낙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일각에서는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동의하시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양대 노동조합이요,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입법하자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의 부담이 있죠. 또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또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반발도 있고요.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또 퀴즈의 정답도 보내주시면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지금 나갑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요, 쇼핑 앱 등 유통업계마다 이 이름을 내건 할인 행사 지금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가전제품도 그렇고 옷, 뷰티 등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른바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런 거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기간을 말하는데요. 회계정보에서 적자를 의미하는 빨간 잉크가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다, 검은 잉크로 다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앞에는 이제 색깔을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 할인 행사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비주워치 박수희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우리 증시가 낙폭은 좀 좁히고 있네요. 아까 거의 한 1%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0.3% 내린 약 보합 상태. 그래서 코스피는 4014, 코스닥은 0.88% 내린 한 889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죠? 어떻게들 느꼈어요? 주변에서 보시기에.
네, 일단 AI 거품론이 최근에 조금 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사실 없었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특히 AI 거품론이 훨씬 세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찾아보니까 기술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S&P 500 중에서 기술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36% 정도로 해서 닷컴 시대 때보다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주가 흔들리면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집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커진 것 같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 4,200 넘어서 찍었고 또 기술주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기대를 선반영한 상태에서 더 이상 기대만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AI 거품론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거품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불과 올해 초쯤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한 140달러대에서 100달러 깨지면서 한 30-40% 급락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거 너무 거품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뭐 2배 이상 더 올랐었는데 추동훈 기자는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거품론이 오늘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2020년대 이후로 나스닥이랑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거품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보라는 듯이 계속 이겨내서 신고가를 해서 조금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다시 올라가고 있죠. AI 거품론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 거품의 끝이 어디냐, 풍선이 터지는 마지막 구간이 어디냐, 이게 결국에 정말 중요한 싸움일 것 같은데 사실 한국만 해도 지난주까지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와서 계속해서 부풀려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부풀려진 거냐 아니면 정말로 내실이 차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일이라고 봐요.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그게 거품이었다, 아니다, 그게 계속 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자그마한 변동성, 자그마한 소재도 다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이 버블의 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이고, 반대로 말하면 현재 증시가 진짜 심리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술의 영역이다, 이게 정말로 실체를 보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마음의 움직임, 조그마한 것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 팔란티어 실적이 AI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기업이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못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왔죠. 더 잘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좀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심리적인 지표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서도 그 논쟁이 뜨겁고 나스닥이 한 2% 또 추가로 조정을 받았고, 그 마이클 버리라고 이른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거의 한 2년 전부터 공매도를 준비를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물론 거의 습관적인 공매도를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또 이 사람이 공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더라고요. 네. 박수익 기자. 우리 시간으로 지난 엊그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가 이제 급락을 했었고, 네. 그 배경에 이제 말씀하신 마이클 버리가 두 종목에 대해서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급락을 부추겼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풋옵션이라는 게 이제 팔 수 있는 권리, 좀 하락에 베팅하는 어떤 투자의 기법이고요. 그런데 또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또 알려진 것은 이제 공시된 서류를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실제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풋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고, 다만 그게 이제 9월 말 기준의 포지션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럼 계속 어떤 그런 같은 어떤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게시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 키가 5피트 6인치다. 167cm. 예, 마이클 버리가요? 예. 네. 이게 무슨 뜻이야? 167cm면 사실 좀 제 키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키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롱 아니다. 미국 사람 치고는. 예, 숏이다.
본인이 키가 롱이 아니라 숏이다. 숏이 아니다. 예, 숏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167cm가 되게 아니다. 많이 부인을 하시는군요. 예, 네. 자기 키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그런 표현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이 사람의 그동안의 어떤 투자의 기법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풋옵션이나 이런 투자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한 번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회사가 문 닫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뭐 1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겨우 기사회생한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사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누군가는 또 이제 매도를 해야 누군가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군가는 이제 풋옵션을 샀다면 그 풋옵션을 판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뭐 한 17년 이상 지난 건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또 영웅이 됐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영웅이라는 표현도 또 좀 틀릴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유명 인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포인트를 좀 두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거품론은 지나봐야 한다라는 결론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닷컴 버블하고도 막 비교가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꿈만 있으면 회사 이름에 .com 무슨 넷만 붙어 있으면 주가도 그냥 막 상한가 가고 투자금도 엄청나게 유치받고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확실히 다른 게 이름만으로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실적을 내고 있고 시장이 기대했던 실적보다도 더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또 가장 큰 차이겠죠. 그 최근에 KB증권에서 리서치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코스피가 이제 5,000은 갈 거고 장기적으로는 7,5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네. 지금 2025년 현재 AI와 1999년 당시에 닷컴 버블은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닷컴 업체들 평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수익이 몇 배냐라고 봤을 때 60배였는데 2025년 현재 AI 기업 평균 PER이 30배로 그의 절반 정도에밖에 안 미친다. 그리고 AI는 과거 40년 동안에 글로벌 IT 산업 성장 변곡점을 고려해 보면은 PC, 뭐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아이폰 그 등장이죠. 이런 것 이후에 세 번째 산업혁명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거센 흐름이다. 그랬는데 이 PC랑 모바일 산업 경우에 태동 이후에 10에서 15년간 장기간 고성장을 해왔고 네. 아직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GPT가 공개된 게 2022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확장 사이클은 초입밖에 안 됐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현종 님이 AI 거품은 아닌 듯 멀리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주식은 장기전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제 주변에서 AI 유료로 쓰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지 않나요? 기자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 차원에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돈이 지금 오픈 AI로 들어가는 게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와이스트리트라는 회사만 하더라도 AI 유료 프로그램을 한 8개, 9개를 써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오픈 AI 샘 알트먼도 지난 밤 사이에 어떤 뭐 글을 하나 또 올렸던데 이 매출을 몇 년 후였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이제 10배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그 기간도 굉장히 이제 짧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업용으로 내놓는 그 AI 이른바 피지컬 AI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아직 시장은 열리지 않았는데 고민은 그거죠. 이 주가라는 그 가격이 과연 몇 년 후까지를 땡겨서 반영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거품론이 고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또 의견은 엇갈려야 정상이고. 저도 약간 기시감이 드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약간 기시감이 들거든요.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지금 이 캐즘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일시적 성장 정체라는 것인데요. AI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텐데 이 버블이 온다고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분명히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약간 둔화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전기차도
지금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 성장폭이 줄었다라는 게 지금 캐즘이라고 불리는 요인이거든요. 그게 근데 주가로도 반영이 되어서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아마 AI 시장에 대한 거품론도 당장 뭐 시장이 AI가 허상이다, 허구였다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우리 일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느냐를 놓고 한 번쯤은 이 캐즘과 비슷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는 걸림돌이 규제랑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배터리랑 비슷한데 배터리도 대표적인 정부 규제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친환경 정책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이 산업의 성장에 가져올 건데 AI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장세만 보여왔단 말이죠. 좋은 것만 뭐 물론 일부 부정적인 것도 있었죠. 뭐 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부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면 AI 산업에서도 분명히 한 번쯤에 캐즘 또는 이 성장의 이 허들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배터리를 통해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까 박영은님이 주식은 장기전이라고 하다가 상장 폐지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는 성장주의 성장세 기울기가 꺾이면 끝장나는 거고요. 저평가 가치주는 제 가치에 오면 그때는 또 팔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알고 구분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크게 한번 볼게요. 우리 증시가 이제 4,000 넘어가고 막 4,200까지 찍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증시 전망 목표치를 이제 막 높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에서 강예지 에디터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KB증권에서는 내년에 일단 코스피 한 5,000까지 전망하면서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야, 그 베스트 시나리오는 뭡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도 그 리포트를 어제 읽어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 향후에 그 이제 우리가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주동원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캐즘 이런 것도 분명히 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등산을 할 때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지도나 표지판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정상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AI 산업이란 것은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지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 가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건 지도를 그리는 주도적인 세력이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AI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어떤 기술 혁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패권의 상징이 됐어요. AI에 뒤처지면 국력이 뒤처지는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정상적인 산업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과잉 투자다 싶으면 적거나 멈춰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캐즘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 AI는 과잉 투자를 하든 말든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KB증권의 첫 번째 논리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럼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에 사실상 이런 말도 시장이 있거든요. 정부 여당의 KPI라고 하죠. 핵심 성과 지표가 네. 고스피 5천 않냐.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모든 정부 여당 관계자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들이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게 뭐냐. 뭐 3차 상법 개정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지만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국민펀드라든지 또는 증시수급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사실 몇백 주 되는데 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를 기금화해서 좀 이렇게 좀 증시에 좀 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를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 근데 사실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은 참 모두가 행복하긴 한데 너무 빨리 올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버스에 못 탔는데 이 버스만 한 150km로 질주를 해버리면 그 과실을 또 누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앞에서 박수익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남아있는 정책들이 더 있잖아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은 거의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니까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현금 흐름, 배당이 아니라 시세 차익, 자본 차익, 매매, 오르면 팔아야 하고 당장 현금화 안 하면 나중에 손해 볼 수 있고 그 악순환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연말 안에 이제 결정이 돼야 하는 배당소득 분류과세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율도 중요하고요. 그 AI 거품론 마저 좀 이야기하자면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달 중순에 나와요. 네. 정말 중요하죠. 이게. 현지 시각으로 11월 19일에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회사가 낸 매출 전망치가 540억 달러이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5%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한 190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20% 정도 더 올라서 뭐 240달러 가까워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실적 전망에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젠슨왕 CEO가 강조해왔던 것이 AI 인프라 수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칩 성장세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투자자들이 좀 보는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은 또 얼마나 있을 거냐. 그리고 생산, 원가, 공급 차질과 관련된 어떤 여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그 회사가 성장할지 가이던스를 내놓을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젠슨 황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수요는 훨씬 더 크다. 최근에 샌디스크도 한 두세 달 사이에 주가 한 서너 배 올랐거든요. 또 최근에도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투자자 설명회 때도 또 그 엄청난 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AI 시대는 계속해서 또 성장은 하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 내부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단 증시 4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도 그동안 주식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잖아요. 또 최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B2를 나쁘게만 볼 거는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대출 6억 이상 금지 그 정책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건 안 내고 빚내서 주식 사는 건 괜찮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낳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의도 자체만 좀 분석을 해보면은 긍정적 의도가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한국이 좀 자본주의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 그걸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도는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이 비유동 자산에 너무 묶여 있는 것보다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생산적인 활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B2를 나쁘게만 볼 것 없다라는 발언이 좀 약간 논란을 낳고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묻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빚을 내서 한다는 게 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월 달에 신용 융자 잔액이라고 하죠. 이게 25조를 넘어섰는데 거의 사상 최대치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또 빚을 내서 투자를 권한다라는 게 바람직하냐. 이게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B2라는 것이 우리 경제의 체력이 있을 때 결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정책의 도구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권 부위원장의 말씀에 대한 비판점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빚을 권하는 것 이게 과연 우리 자본시장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1주택, 실거주, 실수요까지도 대출을 거의 막다시피 해놓고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많은 분들에게 거부감이 좀 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잊고 있던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닥이라고요. 예, 코스닥이라는 시장도 대한민국에 있는데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늘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불리하고 이미지도 안 좋다 보니까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코스닥 대장주가 자꾸 나 이 반에서 1등 하는 거 싫어요. 저쪽 공부 잘하는 반으로 자꾸 갈래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지금 사실 박수 있을까요? 코스피를 먼저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에 네. 있는 주도주 중에 적지 않은 주도주들이 다 코스닥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네이버나 이런 건 그렇고 네. 말씀하신 알테오젠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만약에 코스피를 넘어가면 코스닥 지수 푹 무너지겠죠. 지금 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합이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과 주식수 분자분 뭐 다 빠지는 거니까 지수 자체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네. 예,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신뢰, 그렇죠. 신뢰 이런 것들 좀 무너지겠죠. 지금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되어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구조를 좀 재편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코스닥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여기는 정말 이제 모험 자본 시장이고 성장 시장이다라는 지금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로봇 빼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좀 주목받거나 뭐 어떤 시장의 흐름에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받는 곳이 어디 있냐 싶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했던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한 150조 원에 해당하는 이 규모의 그 펀드가 이제 올 연말부터 해서 조금씩 구체화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코스닥과도 관련이 있는 뭐 바이오나 뭐 로봇 뭐 이런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직접 지분 투자도 있고 뭐 간접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코스닥에 좀 잘 흘러 들어가서 유망한 기업들이 흘러 들어가서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진수님은 버블보다는 조정 구간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진세님은 AI 신산업은 분명히 대세일 텐데 핵심은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겠죠. 라고 해서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더 높은 이른바 밸류에이션을 받기도 하고요. 김성수님은 주식시장의 자금은 산업, 생산으로 이어지지만 아파트 구입은 산업 현장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큽니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또 한번 넘어갈게요. 11월이면은 그 이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업체들이 할인에 나서죠. 1년 중에 가장 큰 쇼핑 행사이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작되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그 색깔 이름이 앞에 영어로 붙어 있고요. 금요일에 시작되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근영님, 친구 권유로 청취하기 시작했는데 듣기만 하다가 퀴즈 답을 달아보기 위해서 KBS 콩까지 가입하셨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한 친구를 두고 있으면 이렇게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고석권님이 코리아 페스타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도 하는데 오늘의 정답은 아니고요. 장수연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제 가계부도 흑자로 돌아서길 이렇게 보내주셨고 0225님 저희 브랜드도 여기 진행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이벤트로 매출이 오르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연말 행사를 통해서도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들이 좀 흑자로 돌아서고 또 재고 많이 쌓아놨던 거 이걸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래서 덕분에 또 세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뭔가 좀 소비도 연말에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은 몇 세까지 회사 다니고 싶으세요? 최대한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힘드십니까? 네. 비즈워치의 박수일 부장님이 요즘 좀 힘드시답니다. 추동훈 기자는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화두입니다. 노동계에서 지금 이제 정년이 만 60세죠.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입법을 하라고 막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그 이유는 좀 어떻게들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양대 노총이죠.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리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그저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단 요지는 민주당이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노동계에서 정부랑 여당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거 왜 빨리 진행 안 하느냐라는 것이었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주장들과 근거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우리가 고령화 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오래 일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좋다라고는 봅니다만 이제 따져볼 거 현실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 또 기업들일 테고요.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재계 전반을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업계 쪽에서는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한국이 25%가 넘었습니다. 정말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말까지냐가 아니고 현재 사회 구조를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타이밍이 좀 있죠.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좀 힘을 합쳐 살기가 좋기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어찌 보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 이제 거시적인 정책 추진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업들은 어렵다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또 논의되고 있는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4.5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4.5일제라는 것이 근로 시간을 좀 줄이고 그러지만 임금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임금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년 연장 이슈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 노동자적, 그 근로자적 입장과 이 기업 쪽, 기업의 입장이 대치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여러 기업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냐 했는데 조금 재미있는 거는 뭐 이런 논의가 될 정도로 이슈가 뭐 많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산업도 많았었습니다. 체감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터리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되더라도 소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쟁점이 결국엔 세대 갈등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년이 연장되면은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이 고용은 안정화되겠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청년층이 뺏기지 않겠느냐. 지금 또 세대적으로도 갈등이 지금 좀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혜린 님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정년 연장 필요한데 몸은 일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다. 출근한 지 한 37분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9시 37분이거든요. 네, 늘 다들 이제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또 올해 일자리는 있어야 되겠고 근데 앞에서도 추동훈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이게 체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만 60세까지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하나하나 좀 스텝을 밟아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노랑봉투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것도 그렇고 주 4.5일제 추진도 그렇고 정년 연장까지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청년 세대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노노 간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지 않습니까? 강예지 에디터. 네. 그 청년층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와 이제 그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 자체에서 현실과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실제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어떤 희망퇴직과 다르게 그 AI의 등장과 함께 이제 그 노동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직원들을 희망퇴직을 받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치 연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제 희망퇴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좀
했던 게 5년차 이상인 30대 직원들도 이제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직원들, AI 좀 더 익숙한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저연차에 해당하는 직원들한테도 고액의 이제 억대의 이제 그 퇴직금을 주고 내보낼 만큼 지금 기업들은 좀 절박한 상황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년 연한을 늘리려는 거를 보면서 사전에 대비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일률적인 연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의 등장과 같이 조금 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산업 변화, 구조 변화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년 연장,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 AI 세상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고 미국의 요즘 고용 지표를 그래서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또 이제 공감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이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지금 이 논의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 때문에 그런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계속 이제 늦춰집니다. 지금은 높아지죠. 63세부터 받는데 2028년 그러니까 2023년 뒤죠. 64세부터 받고 2033년이 되면 65세.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은 다 이제 65세부터 받는데 그러면 현재 법적 정년 뭐 그 정년을 채운다 안 채운다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60세에서 끝나면 다 5년 동안은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통 크레바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지난 뭐 이달 초에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 연내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미 법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그걸 보면은 그것도 똑같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정치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67년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2027 내후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8년부터 72년생까지는 순차적으로 쭉 이제 64세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973년생이 60세가 되는 날이 2033년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모든 이제 세대들 모든 65세로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걸로 확정하겠다 이런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1973년생이 60세가 되는 2034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년이 65세로 된다. 이게 국민연금 수급 연령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제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벌어야지. 생산성이 높아져야지 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죠. 또 기업들도 당근책이라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년 연장에서 가장 핵심 문제 뭐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럼 정년은 연장하는 게 좋다. 다만 그러면 그 나이대에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을 할 것이냐인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연공 서열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아질수록 단순하게 나이가 많을수록 사실 연봉을 많이 받긴 합니다.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면은 그만큼의 사실 고용이나 뭐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는 덜 줄 수밖에 없겠죠. 재화의 한계가 있으니까 덜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연공 서열식의 어떤 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좀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그런 어떤 임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래서 임금 체계가 어떤 직무 그러니까 어떤 나이나 그러니까 나이나 어떤 연차가 아니라 직무별로 좀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은 있겠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8281님이
은퇴는 60대 그리고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은 고문으로 위임하고 60대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늘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왜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정년퇴직한 사람이 오히려 인턴으로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저는 배우고 싶은 문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상무급으로 퇴직하면 최소한 상무 전무급으로 이직하려고 하고 어디 대표이사 부사장하고 나서는 어디 부장급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왜 이름에도 우리는 왜 박씨, 김씨 이렇게 부르면 되게 하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는 무슨 상 하면서 그냥 똑같이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아니라 하향 이동도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그런 문화도 언젠가는 좀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뭐 일본에도 생각. 그런 법제화된 것도 있습니다. 이 고령화 고용 안정법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게 7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먼저 전철을 그렇죠. 밟아가고 있지 겪어봤으니.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는데 60세 정년은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요 다음에 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요? 65세까지는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70세까지는 고용 노력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렇게 60세가 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 역시 이게 법제화가 됐을 때 얼마나 큰 부작용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고령자들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70세 고용 노력 의무라는 것은 진짜 70세면은 정말 오래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일본의 모델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희주님이 그 임금 피크라든지 연장 후 임금 체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박영은님은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문제죠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중소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정년까지 다니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비정규직 분들도 또 사각지대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죠. 자, 오늘은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있고요. 정년 연장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또 제2의 출근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좀 생기죠, 간혹.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과연 만족하고 있을까요? 또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 물리치료사, 이 직업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 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제가 풋살하는데 이 축구. 무릎이 안 좋아서 아이고. 매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취재 겸 그렇죠.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정형외과에서도 그렇고 물리치료사 분들을 왕왕 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겪는 시간은 짧기는 하고 네. 정확히 이분들이 하는 역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보통 이제 한 번씩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 받아보신 기억들이 좀 네.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계속 무릎이 안 좋아서 전기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한 뒤에 물리치료 한번 받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진단도 해봤는데 뭐 뼈나 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근데 통증은 계속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물리치료 영역으로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이제 환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아팠냐, 그리고 뭐 어떻게 아프냐, 그리고 언제 가장 아프냐, 뭐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고 요즘에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네.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옆에서 재활을 돕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뭐 팀 닥터라고 하고 이제 스포츠 팀에는 다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의무팀에 소속이 돼서. 근데 이게 물리치료 종류도 되게 많아요. 뭐 초음파도 있고 전기 하는 것도 있고 뭐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텐데 어느 정도일 때 뭐 도수 치료까지 가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일 때 체외 충격파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신경 치료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외 충격파 같은 이 잘 모르는 이런 치료를 권할 때 이걸 사실 좀 받아야 되나? 비용도 좀 비싼데 뭐 이런 고민들이 맞아요. 좀 드실 텐데 이게 증상에 따라 좀 나뉘게 되고요. 물리치료는 이제 크게 정형계 도수치료, 도수치료는 좀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계 재활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뉩니다. 이 정형계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뭐 골절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이나 뭐 치료를 좀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고요. 신경계 재활 치료는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회복을 좀 돕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치료법도 운동으로 하는 치료법이나 뭐 도수 치료, 온열 그리고 전기 치료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최근에는 소아 그리고 노인, 여성 이 나이나 성별로 나눠서 치료가 전문화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요. 아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비용이에요. 그렇죠. 조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만치 또 않거든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상품처럼 정찰제로 딱 정해놓기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병원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속해 있는 동네마다 다 다른데 보통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하거든요. 네. 이 치료를. 근데 이제 한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좀 비싸다라고 하는 곳은 1회당 2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급여, 비급여,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보험은 이제 속하지 않은데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보통 이제 한두 번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제 실손보험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면 한 80%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회당 2, 3만 원 정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뭐 도수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또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만나신 그 물리치료사분이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20년 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장비도 그렇고 업무 환경도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이제 바뀐 부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물리치료사를 시작한 분인데 네. 이 물리치료사는 이제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해외에서 물리치료학을 좀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주로 신경계 재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체를 제대로 좀 못 움직이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기 치료를 주로 좀 받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환자들이 의료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네. 고령층도 있는 반면에 그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뭐 러닝이나 저같이 이제 풋살을 하는 분들이 생활 스포츠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당한 분들이 오고 그리고 이 러닝이나 뭐 풋살에서 조금 더 신체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체적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선수처럼. 그렇죠. 이야, 평소에 근데 이게 물리치료사분들이 아까 오혜미님이 힘드실 것 같다고. 왜냐면 계속 손 쓰고 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몇 명 정도의 환자를 만나요 하루에? 이게 보통은 그 물리치료사 한 명이 하루에 한 4-5명 정도 이제 환자를 받는 시기였는데 물론 이제 뭐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물리치료가 좀 특화된 병원들은 더 많이 받겠죠. 또 손이 많은 병원은 또 더 바쁘겠죠. 그렇죠. 이 물리치료가 사실 그 의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자들이 물리치료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러실 그렇죠, 텐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찾아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아하. 물리치료사는 이제 병원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 말로는 업계가 좀 발전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홍민 기자님 같은 물리치료사 만나면 이제 되게 시원하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거 뭐 주무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선택의 여지가 조금 없다라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네요. 근데 직업 특성상 아픈 분들, 편찮은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기는 어떨까요? 어떤 좀 마음적인 측면에서? 어찌됐든 뭐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위를 어느 정도 아픈지를 좀 만져야 되니까 이게 만지다 보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오기도 해서 이분의 말로는 누가 확 화낼 수 있죠. 그렇죠. 물리치료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더라도 봉사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정신. 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통증의 원인은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치료 방향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와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환자의 상태를 듣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는 물리치료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이나 뭐 신체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 당연히 자격증 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 자격증.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취업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직종이 취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대학에서나 아니면 그 병의원에서 계속 이제 그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취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근데 자격증 따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 이거 고령화 사회 되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때요? 수요는 좀 이제 많아질 것 같이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좀 바뀌면서 치료가 아니라 이제 예방과 기능 유지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도입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서도 이 사람이 직접 만져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AI 로봇 발전하고 뭐 지금 뭐 안마의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물리치료사는 필요하다. 많이 배웠습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안진수님이 코스피 상승 전환 이렇게 보내주시고 몇 분 후에 다시 하락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변동성이 큽니다. 거의 1% 이상 그가 뭐 하락 출발하는 것 같다가 보합까지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0.5% 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도 좀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의 세계를 한번 배워보시죠. 2부에는 같이 잠수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